이주민 방송이 이 모니터링 사업을 하게 된 계기는 2011년에 11년 12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모니터링을 하다가 지금 중단된 상황이죠. 토론자로 앞으로 나오실 심양섭 교수님께서 엄청 열심히 2년 동안 이끌어 오셨는데, 안타깝게도 당시 뭐 정권의 분위기상 그리고 그 이후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기가 힘들었던 것 같고요. 왜냐면 저희가 그래서 활동가끼리 해보고 싶어도 활동가들이 너무 일도 많은데 또 이거를 모니터링까지 하기는 역부족이고 막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될까 많은 고민 끝에 결국 이제 올해 처음으로 아름다운 재단의 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고민은 늘 이런 걸 하게 되면 선주민들만이 많이 참여해서 했던 것을 벗어나서 이주민 방송답게 이주민과 선주민의 시각 차이가 분명히 있을 수도 있고 또 아닐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서로가 놓친 것들을 또 찾아낼 수도 있겠다 싶어가지고요. 구성을 이제 선주민 10명, 이주민 10명으로 해서 5월부터 10월까지 진행했고요. 지난번 해단식과 함께 이제 평가 모임을 잠시 가졌는데 그 자리에서 선생님들이 엄청 힘들었다. 특히 이주 여성분들이 많이 힘들어 하셨어요. 그 시간을 지켜서 봐야 되는 거. 그리고 이제 그 안에 분석해내는 데 있어서 이게 그냥 단순히 객관적 분석이 아니라 본인이 이제 그 감정이입이 될 수밖에 없는 자막과 그런 장면들을 만났을 때 그 분노 이런 것들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도 그래서 선주민 한 분, 이주민 한 분이 이제 모니터링 활동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실 거고, 그리고 이제 저희와 함께 이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이끌어주셨던 이제 최현규 교수님이나 정희철 교수님께서 그래도 함께 해주셔서 이제 툴도 만들어 주시고, 또 이것을 그래도 사회적으로 공론화하려면 또 정돈된 연구의 어떤 결과물의 형태로 나오기 위한 그런 준비 단계로 이런 게 필요했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이게 결과가 끝이 아니라 오늘의 토론을 받아서 저희가 매뉴얼 가이드 작업도 할 예정이고, 그리고 공론화 과정에서 이것이 또 하나의 중요한 소스가 돼서 많은 이야기들이 사례로 담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산 썼지만 그것은 별로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참석해 주신 분들 너무 고맙고, 저희가 이 자리에서 만나게 된 분들이 그냥 궁금해서 온 분들이 아니라 이렇게 직접 와서 함께 이야기를 깊이 고민해 줄 분들로 제가 여겨져서 너무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함께 고민도 나눠주시고 적극적으로 토론에 참여도 해주시고, 그러면 저희가 좀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반영해서 다음 행보의 매뉴얼 가이드 작업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방송 환경의 제작 환경을 또 바꿀 수 있을지, 우리의 인종주의 문제를 미디어 안에서 어떻게 해결할지가 좀 길이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주제가 미디어와 관련되는 거기 때문에 이주민의 어떤 정체 위치를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도 볼 필요가 있고요. 미디어 자체를 다문화 속에서 바라보는 관점도 되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것을 이야기할 때 보통 우리가 학계 그리고 현장에서 어떤 이야기들을 다 모아서 보통 우리가 지배적 담론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대충 3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보면 차별적인 것, 그 다음에 동화적인 것, 그 다음에 다문화적인 것. 대충 미디어가 어떤 위치다 하면은 이 3개 정도에 크게 다 이렇게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문화 사회에서 미디어의 위치는 이러한 3개의 위치에 각각 점에 있고, 이들이 결국은 다문화적으로 진행하는데 기여를 해야 된다. 이러한 논리들이 이제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미디어 위치를 또 이야기를 할 때 어떤 이념적인 관점에서도 우리가 논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문화라고 했을 때 보통 우리가 자유주의적 관점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서로 다른 민족, 그리고 국가 공동체들이 같이 화롭게 사는 모습. 이건 굉장히 이상적인 동시에 자유주의적이죠. 이것이 현실적이든 아니든 간에 이것을 추구한다는 것이 지배적인 이념적인 특성이고요. 미디어도 이 위치에 보통 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디어도 그렇게 다문화적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 자유주의적 관점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지향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이게 단지 자유주의적이게 아니라 약간 커뮤니티의 입장을 강조하는 커뮤니테리아니즘도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캐나다도 그렇고요, 호주도 그렇고, 이쪽에서는 단순히 서로 다른 어떤 민족이나 국가가 모여서 화합하게 사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그 커뮤니티의 관점이 지배인 사회에 투영되는 게 더 중요하다. 이러한 어떤 조금 더 다른 입장들이 있어요. 이럴 때는 이제 미디어도 좀 다르게 위치가 지어지겠죠. 제가 최근에 넷플릭스에서 되게 재밌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김시인의 편의점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게 어디서 만들어졌냐면 이게 캐나다 거예요. 근데 이게 한국 영어로 이제 캐나다에서 방송이 되는데 주류 시청자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좋답니다. 이걸 보고 있으면 한국에서 과연 이런 프로그램이 나올 수 있을까? 저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이제 동남아 주민, 그러니까 이제 베트남 주민이 그들의 한국말로서 일상의 어떤 드라마를 재현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그걸 보고 있는 거죠. 그걸 상상할 수가 없는 거죠. KBS나 MBC나 TVN에서 그런 걸 만든다는 자체가. 아마도 이런 것이 가능한 이유는 이러한 리버럴리즘이 아닌 어떤 커뮤니테리즘이 강조된 어떠한 다문화적인 어떠한 인식이기 때문에 미디어도 이렇게 위치가 지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을 추정을 해봅니다. 또 하나는 이제 토탈리테리안이죠. 이거는 뭐 이주라는 것, 차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 이제 그런 곳에서는 미디어 위치는 어떻게 되냐면 아예 그 동일한 것을 그냥 묘사를 할 뿐입니다. 그래서 그 사회가 어떠한 인연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미디어 위치가 이렇게 다 달라질 수 있다. 근데 여러 가지 지층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체적으로 보면은 이주민은 주류 미디어에서 배제 혹은 소외되어 있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최근에 아시죠? 지금 남미는 지금 굉장히 시끌벅적합니다. 지금 왜냐하면은 트럼프가 세워놓은 그 거대한 그 월을 넘으려고 하는 남미의 이주민들, 특히 온두라스나 이렇게 중남미, 남미 쪽의 지역의 사람들이 지금 벽을 넘기 시작했죠. 이제 이 장면은 이제 미국 매체에서 그걸 묘사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가디언지는 굉장히 리버럴하고 되게 좌파적이라고 그러죠. 되게 진보적 신문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쪽에서도 난민들 이렇게 사진을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북미에 있는 사람, 특히 미국에 있는 사람, 미국 사람들은 와, 저 사람들 오면 위험하겠다는 생각 당연히 갖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이 사진을 보고 그렇게 갖게 하는 것 같아요. 진보적인 신문조차도 그렇게 한다는 것은 이 자유주의 안에서의 어떤 주류 미디어가 갖고 있는 한계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두 번째 저거는 최근에 굉장히 많이 유명한 장면입니다. 트럼프와 CNN 기자 간의 충돌인데요. 이 소리는 제가 이거 끄놨다. That's enough. Mr. President, I want to ask you, I may ask you on the Russia investigation. I'm not concerned about why do you mind? I mean, I was just told to do it. Okay, well, I have every right to record this. This is Jim Acosta. I am in front of the White House. That's not an invasion. 이 부분인데요. 인베이전이라는 표현을 누가 썼냐면 트럼프가 썼습니다. 그러니까 난민들이 벽을 넘는 행위를 침공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미국 주류 정치인, 특히 쟁점점에 있는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이주민의 또 월경 행위를 전쟁의 도발로 이렇게 묘사를 한 거죠. 자, 이제 그거를 이제 또 가디언이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첩적이죠. 그러니까 한 사진에서는 난민을 굉장히 되게 좀 와서는 안 될 어떠한 그러한 집단으로 사진을 묘사를 하고 동시에 가디언은 또 트럼프를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미디어가 주류 미디어는 배제다, 소외시킨다 이런 식의 쉽게 이렇게 단절을 지을기는 힘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류 정치에 또 이렇게 도발을 하죠. 그렇게 인베이전의 표현을 쓰는 것은 네가 잘못한 것이다. 이들은 그냥 좋은 곳을 찾아오는 난민이다. 그것을 공격적인 행위로 묘사를 하는 것은 또 다른 어떠한 문화를 이분법으로 나누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또 진보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류 미디어를 묘사를 할 때 굉장히 중첩적인 동시에 어떨 때는 그들이 배제도 행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굉장히 배제 자체를 거부하기도 한다. 이런 걸 이제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미국 주류 사회에서 난민을 대하는 이런 극우적인 태도들 이것이 근데 우연이 아닐 수가 있지 않나. 그리고 이것이 미국만의 경우가 아닐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제가 봤을 때 한국의 미디어 지형이
다양한 다문화 담론들이 있지만 이것이 굉장히 양극화로 되어가는 경향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주류적인 담론이 한쪽에서는 굉장히 다문화적인 걸 지향하는 걸 강조하고 그렇게 돼야 된다는 도덕적인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심지어 조선일보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곤 해요. 그리고 많은 학자들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내용분석을 하냐면 이런 다문화주의적인 관점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즉 도덕적인 어떠한 측면이 A에 하나 있고요. 동시에 다른 비주류 담론은 굉장히 극우적입니다. 아시겠지만 다문화 자체를 수용하지 못한다는 담론이 존재를 해요. 청년경찰 같은 경우는 그들을 또 범죄시하죠. 범죄활동 만들기도 하고. 뭐냐면 중간지대 담론이 없다는 겁니다. 즉 기존의 주류 담론은 굉장히 양극화되어 있다. 한쪽은 굉장히 자유주의적인 다문화 관점, 다른 한쪽은 굉장히 배제적인 극우적인 담론. 저는 그래서 미국의 이런 트럼프의 극우주의가 지배적으로 이렇게 호응을 받고 있는 이유는 기존의 담론 자체가 그렇게 양분화되어 있고 언론이 그러한 중간지대를 파악을 하거나 다양한 어떤 지점들을 사실 담아내지 못한 실패가 결과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책임은 학자들에게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학자들이 주로 이제 관심 있는 것은 다양한 중간지대의 담론들보다 어떻게 하면 뚜렷하게 드러나는 어떤 양상들을 포착하기 위해서 다문화적인 관점과 지배적인 관점을 중심으로 보여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한 이론에 의하면은 이주민들이 다문화 사회에서 겪는 심리적인 지층들이 굉장히 다양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의도적으로 안에서 스스로 막 다문화 사회에 적응하려는 사람들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것을 일부러 배제하려고 하고 내 것을 더 강화시키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 사이에도 조합을 찾아서 특별히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 자체가 아예 동기 자체가 없어서 없이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뭐 살래 하는 모티베이션도 있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문화 사회 내에서 이주민들이 기존 사회와 가지는 관계 자체가 우리가 아는 만큼 단순히 양끝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다양한 지층이 있기 때문에 이들이 사회에 느끼는 지층들도 굉장히 다양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보여주고 밝혀내는 것은 사실은 그렇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양극적인 어떤 담론들을 만들어내고 있지 않을까.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떤 도덕적인 입장을 취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또는 반도덕적인 입장을 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모니터링을 할 때나 그리고 어떤 연구를 할 때 훨씬 더 현실에 적합한, 현실에 가까운 어떠한 실천들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나타나는 것은 만약에 지배적인 담론이 양극화되어 있다면 이들이 갖게 되는 심리적인 어떤 반응도 결국은 양극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위험을 느끼거나 아주 편하게 느끼거나 그 중간지대가 없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미디어가 그리고 주류 사회가 이주민에 대해서 다문화 사회에서 양극적으로 이야기하다 보면은 실제 그렇게 느끼는 거죠. 아, 이 사회는 양극적이구나.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이 사회에 발을 디딜 때 그런 어떤 심리적인 어떤 불안감을 갖게 되고 아주 편안한 감정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편안한 감정을 갖게 되는 경우는 드물겠죠, 사실. 이제. 그래서 우리가 좀 현실을 반영한 어떤 담론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주민 입장에서 어떠한 그 미디어의 바라보기 또는 미디어를 재현 이런 것들의 특성들 그리고 어떤 지향점 이런 것들이 논의가 될 필요가 있다. 그걸 하기 위해서는 타자로서의 그러니까 디아드죠. 내가 중심이 아니고 타자의 중심에서 이제 모든 논의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윤리적으로 이야기하면 이런 거죠. 내가 당신을 이해해 이것이 아니라 나는 당신의 입장에서 무조건 바라봐야 되라고 강조를 하게 되는 겁니다. 뭐냐면 보통 우리가 너 참 착한 사람이 하면은 나와 타자를 굉장히 이렇게 동등하게 놓죠. 근데 우리가 사실 더 강조해야 될 것은 내가 타자보다 아래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사실 타자의 윤리인데요. 훨씬 더 급진적이고 훨씬 더 윤리성을 강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주민의 입장은 손님으로 들어오면 우리는 모든 것들을 손님의 입장에서 사실은 손님을 맞이하죠. 근데 일상에서는 우리 이것을 항상 동등하게 대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손님 입장에서는 동등함은 곧 낮음입니다. 왜냐하면 낯선 곳에 있기 때문에 당신과 내가 동등하다는 말은 내가 낮은 곳에 있기 때문에 스스로 올라가거나 이 사람이 스스로 끌어올려줘야지만 동등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주와 나의 관계는 내가 그들보다 아래에 있어야지만 이것이 평등한 관계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자유주의 다문화주의에서는 그렇지 않고 항상 이것을 수평하게 우린 동등한 사람이야. 여기서 시작을 하는 것이죠. 절대 그렇게 돼서는 안 되고 우리는 당신보다 낮아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게 이제 보통 레비나스가 이야기하는 이제 그런 타자 윤리들인데요. 네, 이제 그게 그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보충이 돼야 되는데 내가 타자를 지향하는 관점을 가지는 동시에 타자의 목소리가 다시 들어가야 돼요. MWTV가 하는 건 사실 뭐냐면 타자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죠. 그래서 MWTV에 우리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 이번에 모니터링 사업은 거기서 하나를 더한 것이라는 것이죠. 뭐냐면 타자를 향한 자아로 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주민뿐만 아니라 이주민이 바라보는 미디어를 우리가 들어보겠다는 것이죠. 즉 우리 다문화 사회를 이주민이 들여다봐서 그들이 해석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우리가 보겠다는 겁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은 나는 그들이 바라보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야 라고 우리를 스스로 낮추는 얘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MWTV의 이러한 모습은 제가 봤을 때는 기존에 해오던 보이스 플러스 위치의 낮음으로 가는 어떤 실천의 한 방식이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 자체가 그 자체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보아집니다. 이거는 이제 전통적인 방식의 카테고리인데요. 내가 높이 있고 타자 높이 있으면 보통 제일 좋은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낮음이 있고 높음이 있으면은 이게 사실은 타자의 윤리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내가 낮게 되는 거죠. 오블리직 돼야 되는 거죠. 의무적으로 나는 무조건 낮춰야 돼라고 강조합니다. 나는 당신이 이야기하는 모든 것을 받아들이겠어. 당신이 이야기하는 것을 듣겠어. 당신이 이야기하는 것은 나에게 반영하겠어라는 겁니다. 선택적인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어떤 것이라는 결정도 우리한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 과정 자체가 뭐냐면 굉장히 주류적인 시각을 반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인데 이것은 사실 굉장히 이상적인 동시에 급진적이다. 근데 보통 이렇게까지 나아가지는 않습니다만 저는 이번에 선주민과 이주민의 모니터링 사업은 그것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사례로서 제가 선정을 해서 좀 이제 봤고요. 배경이나 이제 목표 이런 것들은 아마 다들 아실 거라 생각이 들어요. 이 모니터링 사업이 현재 거의 되고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MT 기업을 하겠다는 거고, 그리고 이번에 이주민과 선주민이 같이 해서 서로 어떤 다른 시각이 있는지 확인하고 그걸 통해서 좀 더 정확한 어떤 미디어의 재현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한번 상의를 해보자 이런 것들이 이제 이번 모니터링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주민, 이주민 모니터링단을 대충 한 10명씩 이렇게 뽑았어요. 물론 중간에 탈락하신 분들도 있지만 대략 10분씩 이렇게 나눠진 것 같아요. 그리고 한 12회 결과 보고가 있었고요. 그리고 책자가 그래서 나와 있습니다. 보고서가 굉장히 여러 번의 프로그램별로 책자가 나와 있는데 이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보고서가 될 것 같습니다. 좀 많이 PDF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이 좀 회람이 되어 있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희가 세미나를 2번 했고 워크샵을 2번 했습니다. 이 워크샵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나중에 그 이유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보는 것은 이제 모니터링 양식입니다. 저희 모니터링 팀에서 이제 개발한 것으로 최근에 다문화 프로그램들이 특이한 것이 자막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어떤 자막이 있는지도 알아야 되기에 그 보고서에 어떤 느낀점이나 분석을 적을 때 사진까지 첨부를 하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이런 것을 할 때는 기술적인 리터러시가 있어야 됐었고요. 그리고 이 놓친 프로그램을 다시 보기 위한 어느 정도 미디어 환경이 갖춰졌어야 됩니다. 사실 이것이 쉽지는 않죠, 그죠?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것들이 실제 이주민과 선주민 간의 공동 작업을 할 때 굉장히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온라인 미디어 환경과 그리고 기술적인 작업들 이런 것들이 쉬운 작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을 요구를 한다는 것 향후 우리가 좀 애를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어쨌든 이런 내용이 있었고요. 선주민은 한 12명 처음 시작했다가 8명으로 줄었고요. 대부분이 여성분입니다. 남자분이 이제 4명 정도 됐고 여성분이 8명. 연령도 약간 낮습니다. 20, 30대. 근데 이주민 같은 경우는
여성분이 모두 여성분이세요. 남성분이 아무도 없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는데 나중에 좀 말씀을 좀 들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왜 남성 이주민들은 참여하지 못하는가? 결국은 이주민 중에 반의 시각은 빠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조금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본 분들, 그리고 몽골 출신 분들, 중국 출신 분들, 베트남 출신 분들, 한국에 귀화하신 분 이렇게 해서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동북아시아 중심의 어떤 모니터링이 나는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우리가 나중에 좀 논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특정 지역의 관점이 이렇게 좀 많이 반영됐다는 사실은 이번 모니터링 사업에 약간 좀 한계라고 하기는 그렇고요. 향후 좀 더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뭐 제가 짧은 시간에 분석을 했기 때문에 좀 분석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되게 재밌는 부분들만 뽑아서 말씀드리자면은 선주민 두 분과 이주민 두 분, 같은 다문화 공부일전 5월 3주차 프로그램의 특징적인 어떤 장면을 제가 뽑았는데요. 제가 쭉 보면서 좀 차이들이 좀 드러나는 부분을 일부러 선택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게 두드러진 부분이라 전문체를 다 설명하는 건 아니지만 특징적인 부분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선주민이 이 프로그램에서 이제 부정적인 측면을 이야기할 때 남편의 시선에 동화된 상태에서 바라본다. 상당히 좀 그래도 좀 비판적인 시각이죠. 느낀 점은 한국 사회 보편적 시선에 동조하고 결혼을 매개로 이주 여성의 삶 자체를 지배, 폭력적 시선을 계속 확대 재생산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곳에도 많이 발견되는데요. 우리가 보통 다문화주의 이야기할 때는 가부장제 중심, 국가주의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여성주의 시각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가부장제 중심의 어떤 비판이 아니라 여성 중심의 시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좀 다른 관점이 아닌가. 기존의 다문화에서 우리가 문화적인 차이가 아니라 젠더적인 차이 중심에서 한국 사회를 비판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이주민도 그렇고 선주민도 그렇게 나타났었습니다. 이것이 반영하는 건 뭐냐면 다문화주의를 우리가 비판할 때 과연 우리가 그 안에 어떤 렌즈가 있지 않았느냐. 그들은 훨씬 더 다양한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그리고 그들의 자체의 어떤 인식 수준이나 교육 수준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는데 우리는 다문화주의 시각으로만 미디어를 계속 분석하고 있지 않았느냐. 뭐 이런 것들이 좀 드러나는 것 같아요. 선주민뿐만 아니라 나중에 보시면 이주민도 다른 프로그램에서 여성주의 시각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선점은 언어의 문제. 그러니까 그 안에 이주민이 쓰는 언어 문제를 한국인에게 제기를 한 것이죠. 이것도 사실은 언어의 문제를 거의 제기를 하지 않아요. 기존의 어떤 내용 분석에서는. 거기 있는 외국인 분이 한국어로 굳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 의사 표현을 그러면서 드러난 어떤 문제들 이런 것들 이거는 사실은 뭐 배제나 차별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또 다른 어떤 문제점인데 이걸 지적한 것 같습니다. 다른 선주민은 며느리에 대한 존중심이 드러나지 않았다 뭐 이런 표현들 그냥 일상적인 용어로 표현하지만 결국은 이것도 사실 가부장제에 대한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사람에 대한 배려심이 부족하다. 근데 되게 흥미롭게 이 선주민분은 며느리가 철이 없는 모습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실제 그 프로그램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약자로서의 어떤 이주민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동일한 사람으로서 평가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시청자 입장에서 보면 충분히 그것이 일반적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 자체가 이주민의 문화에 대한 폄하나 그런 것은 아니고 단지 이제 개별적인 어떤 독립적인 사람에 대한 평가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렇게 일반인들이 보면서 드러낸다는 것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사실 지배적인 담론 분석에서는 거의 드러나지 않는 현상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물질적인 것으로 해결하는 어떠한 문제 해결 방식 이런 것들도 이제 드러냈던 것 같습니다. 자본주의적 해결 방식 이런 것들. 이주민, 이분은 갈등을 너무 감정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그러니까 다문화 시각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서사 구조로 이제 비판하시는 거죠. 많은 부분들이 서사 구조로 굉장히 많이 비판을 해요. 캐릭터 설정에 대해서 많이 비판을 하고요. 그 당연한 일반 시청자 시각에서 이것이 너무 재밌거나 저 캐릭터 이상한거나 이렇게 보신다는 거죠. 이주민도 한국 프로그램 볼 때 일반 시청자로서 일반 프로그램 다시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주민이 나오기 때문에 다문화 프로그램으로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무엇을 보고자 하냐면 서사의 어떤 좋은 점, 서사 구조도 이렇게 본다는 것 이런 것들도 이제 알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외국인을 더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한국의 선주민의 반응과 굉장히
볼 수 없었던 긍정적 평가가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공부를 했기 때문에 나쁜 것만 보려고 하는데 실제 그렇지 않은 거죠. 그 안에서 저거 약간 동화주의인데, 그렇지만 이제 이주민들이 보기에는 저거는 봐줄만 한 거예요. 그건 또 왜 그럴까? 그 설명이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설명을 하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상담사의 상담 과정, 저것도 굉장히 한국 분들이 불편한 사람들 많은데 그것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다양한 어떠한 비판적 그리고 인식 과정들이 존재한다는 것. 모니터링에서 우리가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어떤 의미가 있고 그리고 어떤 것들을 앞으로 더 추가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의미를 주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제 이주민분은 며느리가 시어머니 반말을 하는 것이 굉장히 보기 싫었다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거는 어떤 약간 아시아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떤 존중의 어떤 태도들이 요구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기본적으로 이주민과 선주민의 관계가 아니라 사람이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도덕적 일반적 윤리 이런 것들이 요구를 한다는 것이죠. 다른 이주민들에게도. 이주민이 다른 이주민에게도 요구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실은 당연한 것이잖아요. 그죠? 일반인 보편적 윤리를 강조한다. 그런 것들도 이제 밝혀내고 계셨고요. 그리고 이 며느리가 너무 이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프로그램에 보면 며느리가 자꾸 문제로 보이는데 그 자체가 또 프로그램에 갖고 있는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토론자 분들께서 좀 더 이야기해 주실 수도 있겠는데요. 어쨌든 이 안에서 해석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훨씬 더 구조적이거나 비판적인 거나 그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개인적이고 경험적 수준에서 일반적 윤리를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부분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 가장 분노를 종종 자아내는 프로그램 중 하나가 사랑은 아무나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오는 이제 서양의 백인 남성과 동양 여성 간의 결혼을 중심으로 보여주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선주민이 출연자들의 삶과 촬영된 공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느낀 점은 일을 해왔던 경험과도 관련이 있는 것인지, 이제 그 과정에 대해서 스토리 내에서 주인공 캐릭터에 대해서 좀 더 배경을 알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좀 한 것 같아요. 뭐 다문화에 대한 어떤 우리가 기대했던 비판 이런 것이 아니라 더 추가적인 어떤 서사 구조에 대한 이야기들. 그 개선점은 좀 더 실생활을 좀 담았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 그러니까 되게 평이한 비판이 선주민들에서 나오고요. 아까 처음에 봤을 때는 이주민이 좀 더 평이했다면 이번에는 선주민이 되게 평이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이주민의 관점과 선주민의 관점이 모두가 사실은 수준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개개인적으로 시청하는 어떤 방식이나 비판하는 방식들도 당연히 어떤 다문화에 대해서 배제나 소외나 어떤 통합이나 이런 것도 다른 수준에서 다 느끼시겠죠. 두 번째 선주민은 조금 더 이제 비판적으로 이제 하고 있습니다. 여성 관점, 그 다음에 가부장주의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느낀 점은 뭐 되게 흥미롭고 이런 부분도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동양인에서 남성의 동양인 남성이 남편이고 여성이 이 한국인 이런 케이스는 왜 없느냐 이제 이런 부분들 이야기한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한국적 오리엔탈리즘 이것들을 비판한 것 같습니다. 이주민 같은 경우는 좀 선주민들에게 발견되지 못했던 것들을 보여주신 이야기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네덜란드에 대해서 되게 비하적인 어떤 텍스트가 있는데 그걸 집어내시더라고요. 한국 사람은 저렇게 다른 나라에 대해서 저렇게 비하적인 표현을 쉽게 드러내서 안 된다는 걸 지적하시는 것 같아요. 아무 선주민도 사실 이 부분을 지적해내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다문화 사회에서 좀 더 민감한 부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게 사실 타자에 대한 이야기가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선주민들이 발견하지 못하거나 갖지 못한 부분들이 채워지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모니터링에서도 사실 저런 부분은 이제 그렇고요. 아내 이름을 네덜란드 아내가 아니고 왜 그분의 이름을 쓰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하신 분이 계십니다. 이것도 선주민이 아무도 이렇게 지적을 하지 않았던 부분이죠. 우리나라 한국에서의 어떤 여성과 남성의 어떤 불평등성에 대한 민감도가 차이가 있어서 나타난 현상이 아닌가라고 추정을 해봅니다. 이건 역시도 타자가 갖고 있는 어떤 관점, 문화적인 어떤 인식, 차이들 이것들이 주는 우리의 사회에 대한 플러스 요인이라는 것이죠. 좀 더 민감한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이제 모니터링에서 좀 드러내는 것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워크숍을 이제 그러고 나서 했는데 이것이 중요한, 저는 이것들이 앞으로도 강화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선주민과 이주민이 개별적인 모니터링 작업을 하지만 이것들이 서로 확인되고 교류되지 않으면 이것은 모니터링하는 사람분들이 아무런 변화를 느낄 기회가 없어지는 것이라는 것이죠. 워크숍을 통해서 선주민은 저분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구나, 이 장면에 대해서. 나는 그렇지 않았는데. 나는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저분은 다르게 이야기하는구나. 뭐냐면 차이를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즉 모니터링을 통해서 내가 미디어에 대해서 바라보는 관점이 선주민과 이주민에 대해서 차이를 발견하고 서로 그걸 통해서 새로운 것들을 제시를 할 수 있는 과정들. 이거는 모니터링 사업 자체를 통해서 절대 나올 수가 없고, 이거는 선주민과 이주민의 위치를 서로 발견할 수 있는 이런 워크숍을 통해서는 된다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이번 기획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모니터링 보고서가 아니라 모니터링 하신 분들이 두 차례 모여서 나눈 이 대화였다라고 저는 보는데, 사실 이것이 굉장히 현실이겠습니다. 짧은 시간에, 그죠? 저희가 스케줄을 잡기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이분들께서 다 모이기 힘들고요. 그리고 많은 시간을 내기도 힘들고. 그렇지만 정작 우리가 중요시해야 되는 부분은 이분이 아닌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론적인 어떤 그런 거로 이제 보자면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래도 되게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서로 확인이 됐던 것 같아요. 남성분이 한 분 계셨는데요. 모든 여성분들 사이에서 거의 유일하게 계셨는데 조금 좀 외로운 발언들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관점의 차이, 근원, 비판의 수준의 차이, 비판의 대상, 비판의 내용의 차이,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주류 미디어 담론에 대한 비판의 내용과 측면들이 굉장히 다양하다. 그리고 선주민과 이주민이 바라보는 관점이 서로 항상 비슷하지도 않고 수준이 또 동일하지도 않다. 그리고 그것이 이주민과 선주민의 차이뿐만 아니고요. 이것이 개인적 경험 이런 것도 또 그 인식 수준, 그 다음에 학력, 그리고 어떤 경제적 환경들, 이런 것들이 다 개별적 영향을 주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20분 지난 것 같아서 대충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나머지는 이제 토론을 통해서 좀 더 깊이 있는 이야기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모니터링 활동가이자 모니터링 사업의 코디네이터였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모니터링 활동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이 분류 나중에 설명드리고요. 모니터링 활동가 이주민 모니터링 활동가 10분, 선주민 모니터링 활동가 10분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8년 5월 1일부터 2018년 10월 31일까지 6개월간 진행을 했고요. 총 8개 TV 프로그램을 하고 1개 영화를 진행하였습니다. 영화는 모두가 같이 했고요. TV 프로그램은 1개당 이주민 2명, 선주민 2명 배정해서 총 5조로 운영했습니다. 8개인 이유는 그 가운데, 기간 가운데 종영한 프로그램들이 있기 때문에 교체하였기 때문입니다. 네, 제가 모니터링 활동가로서 모니터링했던 프로그램은 처음은 이제 서울메이트였습니다. 서울메이트는 연예인인 호스트가 외국인 여행객을 초대해 서울 여행을 하는 예능 프로그램입니다. 외국인이 등장함으로써 외국인과 외국 문화에 대한 인식을 드러낸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한편으로 서울과 한국을 소개함으로써 한국의 우월성을 드러내려 하고 그것을 외국인에게 인정받으려는 욕구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서울메이트가 시즌 종료하고 나서는 빅포레스트를 모니터링했습니다. 빅포레스트는 대림에 살게 되는 선주민을 둘러싼 일화를 담은 시트콤입니다. 조선족 또는 제중동포, 한국계 중국인 이렇게 불러지는 이주민들이 주로 등장하며 그들에 대한 부정적 재현, 편견이 이 프로그램 모니터링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네, 이제부터 모니터링 활동에서 발견한 한국 방송의 주요 문제점과 선주민 활동가로서의 한계에 대해서 제가 미약하게나마 발표하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여행 말고는 해외에 체류한 적이 없고요. 그래서 이주 배경은 거의 전무한 선주민입니다. 이 특성이 모니터링 활동에 어떻게든 영향을 끼쳤을 거라 저도 생각하고 있고요. 여러분도 그것에 고려하면서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네, 외국인 출연 방송의 주요 문제점 중 첫 번째는 편협적 문화 규정이었습니다. 자막을 보시다시피 아랍은 부자이고 또 독일은 전 국민이 스포츠를 사랑하는 나라라는 등 방송 프로그램은 타 문화에 대해 고정적인 특성을 부여합니다. 등장인물들에게 캐릭터를 부여하기 위함이라지만 대부분은 편견에 기대고 있으며 문화적 다양성을 해치는 결과를 낳습니다. 네, 이러한 문화 규정은 자국을 대상으로도 이루어지는데요. 한국을 아주 뛰어나고 훌륭한 나라로 규정하거나
오히려 상반되게 특이하고 어려운 문화를 지닌 것처럼 그려집니다. 네, 제가 자문화 우월주의라고 설명하고 있는 이 문제점은요, 한국의 장점을 지나치게 과장한다는 것입니다. 객관적인 사실을 전달한 것이라도 그 과정에서 한국 내부의 문제점은 삭제되거나 다른 국가를 열등하게 그리는 연출은 문제적이었습니다. 애국심을 한껏 고취시킨 우리나라 기술력이라는 이 자막은 대한민국의 자동차 회사 재벌을 얘기하면서 표현한 글입니다. 저는 자동차 재벌 기업과 한국에 대한 애국심을 연결시키는 것이 저에게는 좀 그렇게 썩 좋지 않은 연결이었는데요. 그의 반면에 방송에서는 외국인들에게 이것이 대단한 것처럼 연출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한 이주민 활동가분은 한국의 자동차 기술력이 이런지 몰랐다면서 감탄을 보내는 평을 적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조금 뭔가를 왜곡하고 있는 형상이라고 보여집니다. 또 그리고 이러한 자문화 우월주의가 한국 방송 여행 프로그램에서 특히 많이 반복되는 이유는 저는 이것을 외국인 그리고 특히 선진국이라고 불러지는 외국인들에게 인정을 받고자 하는 욕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봅니다. 이러한 외국에 대한 인정 욕구는 문화에 서열이 있음을 근거로 하는 것이기에 저는 문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편 반대로 강압적인 술자리나 나이에 따른 위계 질서 문화를 한국에서 일상적인 문화인 것처럼 소개하고 있는 부분이 저는 문제적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왜냐하면 이러한 문화들은 한국 내에서도 비판받고 있고 요즘은 지양되고 있는 문화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마치 모두가 공유하고 있는 문화인 것처럼 소개하는 것은 문제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저는 여행 프로그램에서 가장 크게 두드러지게 반복되는 문제점은 저는 음식 문화의 강요라고 생각하는데요. 서울메이트 외에도 여러 외국인 여행 프로그램에서 반복되는 것은 산낙지를 먹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외국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음식을 억지로 먹이는 것은 가학적인 장면입니다. 특히 그들의 자국 문화에서 그 행위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고려도 전혀 없습니다. 저 오른쪽 이미지는 살아있는 개를 껍데기를 바로 그냥 벗겨버리는 장면입니다. 네, 근데 이것이 독일인 여행객 앞에서 이루어지는 장면인데요. 제가 찾아보니까 독일에서는 물고기를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이거나 고통을 주는 행위는 처벌받습니다. 그리고 또한 물고기를 잡았을 때 산채로 죽이는 것이 아니라 어획 즉시 기절시키는 윤리적 어획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 배경의 독일인들 앞에서 저런 행위를 보여주는 것은 굉장히 폭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저는 개인적으로 독일 동물권 자체도 보편적인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런 장면을 내보낼 때 독일의 사정을 소개한다면 타 문화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자국 문화의 문제점에 대한 진지한 고찰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네, 마지막 문제점은 다른 소수자 혐오와의 결합입니다. 사실 외국인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여행 프로그램에서 외국인 자체에 대한 혐오를 직접적으로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소수자에 대한 혐오는 결합돼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로 남자는 일해야 돼, 여자는 일해야 된다는 식의 젠더 차별이 문화 소개라는 왜곡된 방식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더 문제적이라고 생각했던 게 퀴어 차별적인 재현이었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부터 친한 독일인 친구 남성 두 분이 같은 침대에 쓰게 되는데 그런 장면을 보여주면서 저렇게 무엇이라는 표현을 쓰거나 흔히 퀴어를 퀴어화할 때 쓰고 있는 여러분도 많이 들어봤을 거고 알렉스의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래를 BGM으로 사용해서 이 둘이 마치 동서인 것처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또 웃기려는 용도로 쓰이고 있는데 저는 이것이 독일인뿐만 아니라 다른 문화를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그것이 굉장히 혐오 표현이 문화의 배경인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그것의 소재가 되었을 때 그 스스로 느낄 참담함은 저는 조금 우려스럽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것은 이 소수자 혐오가 소수자 혐오가 이 사람들에 대한 문화에 대한 배려가 없다는 것과 함께 결합돼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이는 것입니다. 제가 발견한 이 문제점들은 사실 이주민 활동가 분들도 모두 다 지적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었고요. 저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여행 프로그램은 사실 선주민과 한국에 정착한 지 오래된 이주민들과 사실 입장이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그들은 똑같은 거의 시각을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본격적으로 이주민을 재현한 방송인 빅포레스트에서 조금 저와 이주민 활동가 분들의 시각 차이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네, 제가 빅포레스트를 처음 보면서 신선하다고 생각했던 게 조선족 사회의 축의금 문화를 소개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축의금을 우리보다 훨씬 많이 주고 되게 통하게 주는 것이 문화다라는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것을 보고 좀 신선한 소개네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른 이주민 활동가분은 이것이 잘못된 재현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기본적인 사실 여부에 대한 정보의 유무에 대한 거에서 그리고 이주민 활동가가 저보다 앞서 나가는 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편견에 대한 민감도에서도 이주민 활동가가 저보다 더 앞서 나가는 시각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이 빅포레스트 모니터링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네, 저는 사실 빅포레스트를 굉장히 신선하게 생각했고요. 기대를 많이 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청년경찰, 범죄도시 같은 일련의 영화들과 달리 빅포레스트는 다양한 성격의 이주민이 등장하고요. 이주민과 손주민의 관계가 다변화됩니다. 누가 하나가 우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쩔 때는 이주민이 굉장히 우위에 있는 위치에 있기도 하고 어쩔 때는 손주민이 우위에 있기도 하지만 그 관계가 계속 역전되는 관계를 보여주는 드라마였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좀 기대를 하는 프로그램이었는데요. 반면에 손주민, 이주민 활동가 분들은 이 같은 점을 주목하기보다는 그럼에도 여전히 부정적인 이주민 재현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우려를 제기하였습니다. 왜 하필 깡패나 폭력학생과 같은 캐릭터는 이주민으로만 등장하느냐라는 식의 지적이 이주민 활동가 분들에게 있었습니다. 물론 손주민 활동가들도 그런 재현이 부정적인 장면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손주민 활동가들의 대부분의 평은 이러한 전체적인 맥락이나 의도를 보면 결국 그것은 편견을 강화하기보다는 편견 없이 보려고 하는 프로그램이 아닌가라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이주민 활동가 분들은 그 잠깐 등장하는 이미지만으로도 편견이 강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당사자이기에 편견에 대해 더 민감하며 그 부작용에 대해 더 신중한다는 점이 이 차이를 낳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같은 모니터링 활동을 통해서 제가 부족하지만 3가지 제안을 조금 드리는 바입니다. 첫 번째는 이주민 방송 모니터링 활동가의 상설화가 필요합니다. 이주민 활동가는 이주민 문화 왜곡 여부에 대해 더 잘 파악할 수 있으며 편견이 담긴 재현에 더 민감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네, 둘째로 이미지 단위에서의 세심한 재현이 필요합니다. 모니터링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맥락을 뛰어넘어서 이미지가 강력한 편견을 강화시키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인종주의를 탈피하기 위해선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빅포레스트의 경우를 봐도 제작자가 긍정적인 지향점을 갖고 있더라도 특정 상황, 특정 이미지에서의 재현이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특정한 사례별 가이드라인이 보다 더 어떤 가치를 제시하는 가이드라인보다 효과적인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제안하는 바입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자꾸 이거를 하려니까 우리 정말 히로미 선생님, 그쵸? 우리 황희찬 선생님이 마지막 재연이 저는 뭐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되게 와서 봤거든요. 그런 방송, 모니터링 활동가 이런 분들이 필요하다라고 하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하시게 되면 우리 히로미 선생님 같으신 분이 맨 먼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저희 사무실에서도 2016년인가요? 그 인종차별 실태 모니터링 조사라는 걸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도 히로미 선생님이 또 많이 도와주셨고요. 아까 교수님 발제도 조금 그런 내용이 있었던 거로 기억이 됩니다만 그때 저희 모니터링에 참여하셨던 여러 이주민 분들도 상당히 힘드셨어요. 그런 어떤 피해의 전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저희들이 상당히 그분들하고 같이 작업하면서 이게 생각보다는 쉬운 일은 아니구나 근데 여기서 또 하셔가지고 이제 히로미 선생님은 어느 정도 내공이 생기시지 않았을까 이런 혼자 추론을 해보고요. 마지막으로 모셔서 또 수업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이키 히로미라고 합니다. 현재 아시아인권문화연대에서 상호문화교육 강사로 활동하고 있고요. 일본에서 한국에 온 지가 19년이 됩니다. 이번에 이주민이 나오는 방송 프로그램을 모니터를 하면서 느낀 점 뭐냐 하면은 변선하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즐기면서 봤던 프로그램에도 모니터링 때문에 내용에 집중해야 돼서 즐길 수 없었고 그 부분 조금 아쉬웠지만 또 다른 시각으로 보는 재미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모니터링한 프로그램은 TV 조선의 사랑 아무나 하나, 그리고 TVN의 외계 돈신, 그리고 올리브의 한식 제적, 고수회전 이렇게 세 가지 프로그램인데요. 먼저 TV 조선의 사랑 아무나 하나는 외국인과 결혼해서 이민간 한국 사람이 그 나라에서 생활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프로그램입니다. 보시면은 여기에 나오는 나라들 프랑스, 스페인, 러시아 등 현재 간대극이 자주 나오는 편이고요. 또 여기에 나오는 가정들도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부인에게 잘해주는 남편들이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그리고 매력적인 관광지까지 소개를 하면서 성공한 이민 사례 같은 그런 이미지를 많이 느꼈습니다. 같은 결혼 이주민이라 하더라도 한국에서 방송되고 있는 다문화 고유열정의 경우에는 시어머니나 남편들과의 갈등 그리고 말싸움 같은 거 사생활을 많이 보여주는 반면 사랑 아무나 하나는 좋은 부분만 잘 골라서 포장해서 보여주는 그런 이미지를 많이 느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부정적인 내용은 없었지만 보시면은 여기 자녀들의 이름표가 있어요. 여기 부모님 한 명의 국적으로 아이의 국적을 표시하는 그런 부분이 나오거든요. 자녀들 국적을 미리 부모에게 물어봤을 수도 있겠지만 자녀들이 이중 국적인 가능성이라든지 전제선 등 고려했을 때 한쪽 국적만 표시한다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건 부인이 준비한 한국 음식을 가족들과 먹는 장면인데요. 평소에 자주 먹는 한국 음식이 아니라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나 먹어본 적이 없는 낯선 음식이 나와서 외국인 남편들이 당황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드렸는데요. 촬영하고 있어서 그런지 남편들은 일단 망설이면서도 먹긴 먹어요. 하지만 아무리 반성이라 하더라도 이주민 입장에서 보면 낯선 음식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을 텐데 갑자기 부인이 먹은 음식이라면서 먹어보게 하는 것은 조금 배려가 좀 부족한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이분들을 미리 말씀드리자면 재구성 가족, 재혼 가족이에요. 남편의 전 부인이 딸이 2명 있고 또 새엄마가 한국 분이세요. 서로 아끼면서 친밀하게 지낸다는 점을 제작진이 자막으로 국적도 피부색도 다른 부녀지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내용으로는 이해하지만 다른 시각으로 보면은 부정적인 자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처럼 한국에서 거주하는 국제 가정들의 경우 아이들은 당연히 부모 중 한쪽이 피부색을 이어받아 태어나고 또 국적도 이중 국적일 가능성도 있지만 한국 국적을 선택한 아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시각으로 국적도 피부색도 다른 모녀지간 이런 표현은요 이주민 엄마 입장에서 보면은 뭔가 아이들과 엄마를 분리시키는 약간 좀 불편함을 느낀 표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랑 아무나 하나를 보면서 좋았던 점은 외국인 남편과 자녀들이 어머니 나라의 한국 문화에 대해서 관심 있게 대하고 또 서로 문화를 소중하게 존중하면서 즐기는 모습을 볼 수 있었던 점이 저는 좋았습니다. 다음은 TVN의 외계 통신인데요. 이거 제가 모니터링하기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분들이 그 외국에서 기자라든지 프리랜서 그런 분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한국 사회에서 이슈되어 있는 내용을 캐나다나 일본, 중국, 프랑스 등에서 외계 통신인들이 한국 방송인들과 토론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아무래도 여기에 나오는 분들은 출신 국가에 따라서 의견들이 많이 다르다는 부분을 고려하면서 모니터링 했는데요. 이건 8회에서 방송된 한국의 탈쿨색 운동과 일본의 여자력을 다루는 장면입니다.
탈코셋 운동이란 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버전 속옷을 뜻하는 코르셋을 벗어난다는 의미로 여성들이 남의 시선을 위식게 억지로 끌리지 않는 것을 주장하는 사회적 운동인데, 일본의 여자력은 반대로 여성의 아름다움을 깎기 위한 노력을 뜻하는 단어라고 할 수 있어요. 사회적 억압이 아니라 일본에서는 매너라는 의식으로 하고 싶은 사람은 하면 된다. 개인 지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는 일본의 여성에 대한 이미지, 여자력이라는 개념을 다뤘지만 패널들이나 일본에서의 영상을 보면은 일본의 그것을 상대적으로 열등한 것으로 비치게 하고 있어서 보기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또 한 외계던 신호는 이 탈코셋 운동은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수천 년 전에 일어나고 한국은 이제서야 일어나고 있는데 일본은 아직도 그 시대적이라는 표현을 했는데요. 다양한 나라와 문화의 차이를 생각을 했을 때 적절하지 않는 방식의 접근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나라가 그렇듯이 일본에서도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일본만이 가지고 있는 문화의 특징과 근민성, 그리고 생각 차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부분을 고려하지 않았던 것 같았고, 일부 현상을 가지고 어느 나라는 우월하고 어느 나라는 열등한 의식을 갖고 있다는 식으로 진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올리브의 한식 대접 고수회전인데요. 이거는 해외에서 실력을 인정받은 요리사들이 나와서 한국인 고수들과 만나서 관계를 맺으면서 한식을 배우고 대결하는 요리 프로그램입니다. 첫 번째 1회에서는요, 외국에서 요리사들 외모를 보고 한국인 고수들이 이탈리아 셰프가 생각보다 요리를 잘 못하게 생겼다고 이야기를 하거나, 체격이 큰 셰프를 보고 뚱땡이라고 말하면서 웃는 장면이 볼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한국분이 손주민 셰프가 그렇게 뚱땡이라고 표현하면 굉장히 기분이 안 좋죠. 그리고 끼끼끼끼 여기 자막이 있는 것처럼 그런 건 없거나, 아니면 출연자 얼굴 이미지로 넣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웃기려고 하는 농담이지만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는 말을 하거나 또는 놀리는 듯한 자막을 해외에서 온 출연자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다 보였습니다. 5회에서는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온 요리사가 한 말에 대한 한국 사람 출연자들의 반응인데요. 도미니카 공화국에서는 일본 간장을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본인이 한국에 와서 전통적이고 다양한 간장을 보고 나서는 이제 자신 나라 돌아가면 일본 간장 다시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MC들이 그리고 또 게스트들이 박수를 치면서 역시 한국 간장 최고, 그런 듯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저도 전통적인 것은 당연히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일본식 간장과 한국식 간장은 이러한 차이가 있고 이런 점이 좋기 때문에 한국 간장을 쓰는 것이 좋다, 이런 이야기도 없고 별다른 설명도 없이 그냥 한국식으로 우수하다, 좋은 것이다 라고 하는 모습이어서 적절하지 않는 장면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일본에서도 전통적이고 다양한 간장이 있습니다. 나라마다 기후도 조미료에 들어가는 재료도 제조 과정도 다르기 때문에 신문화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고, 더군다나 우열을 가린다는 식의 연출을 보기 불편했습니다. 이상 3가지 프로그램을 모니터링하면서 신기하게도 제 출신 국가나 제가 아는 이주민 친구들의 출신 국가에 관한 내용이 나오면 왠지 집중하게 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생각해보면 그 나라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또 이주민만이 알 수 있는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서 앞으로도 한국 방송에서 이주민들이 나오는 프로그램을 모니터링 한다면 손주민뿐만 아니라 꼭
이주민도 함께 모니터링 활동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려웠던 점 몇 가지 있었는데요. 일단 방송을 적어도 3번 정도 봐야만이 내용을 쓸 수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작업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린다는 거, 그런 어려움이 있었고요. 또 제가 한국어를 완벽하게 아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끔 모르는 단어가 나올 때도 있었고, 무엇보다 모니터링 보고서를 쓰려는데 한국어로 만족스러운, 제가 원하는 말로 표현을 할 수 없어서 아쉬웠을 때도 있었습니다. 요즘 보니까 몇 년 전에 비해서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이주민들이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이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편견 없는 한국 방송 프로그램이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면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